채너라 캐치. 많은 문화권에서 전투에 공을 세운 증거로 적의 목을 잘라서 취했습니다. 이것은 한중일 모두 특이할 게 없는 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모가지를 딴 조선의 백성은 신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전공을 부풀리기 위해 조선 사람의 목을 베어서 왜군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라이 전쟁에서 일본도는 보조 무기일 뿐인데 모가지를 따기 위해서 많이 쓰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가지를 따서 들고 다니는 것은 전투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투가 급하니 수급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순신 장군도 수급을 취하기보다는 전투를 독려했고 목이나 따로 다니는 원균을 비판했다는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명나라의 조선구원군 총사령관 송응창이 말하길 나는 원래 군병에게 왜의 무리를 베어 죽이기만 하고 수급을 베어 취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라이 전쟁에서 왜 이렇게 철저히 죽이는가에 대해 모가지를 쌓아놓고 군공을 따지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고 그럴 때 드디어 칼의 활용도가 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라이 전쟁에서도 싸움이 급하다고 모가지를 취하지 말라는 군령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혼노오지의 변 때도 미치 대군에 수급을 취하지 말라는 군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실컷 취한 수급을 불당 밑에 던져버렸다는 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침이라 해도 결국 수급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군 시체의 목을 따서 조정에 바쳤습니다. 명나라 송응창도 출진할 때 내린 군령에 보면 수급에 대해 부대별 공동 포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군이 딴 모가지를 명나라 장수에게 양보하여 달래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역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혼노오지의 불당 밑에 수급을 던져 넣었다는 수기도 결국 수급을 하나 더 취해서 그 포상으로 창을 받는 걸로 끝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라이 전쟁의 디테일을 이야기하자면 신분 있는 사무라이의 목을 베었을 경우 단순히 그 목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투구를 세트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럴듯한 투구를 쓰는 신분을 죽인 전공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 그걸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무겁고 걸그적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머리를 넣을 주머니까지 따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적의 목을 검사하기 전에 그 머리를 단정히 빗고 혈색 좋게 꾸미는 것을 쿠비케쇼, 그러니까 목화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국시대엔 여자들이 담당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어떤 버전의 전장 리얼리티에선 사무라이가 목을 따면 본진에 들려서 하나 둘 바치고 다시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던 놈이 택쇼 우치 토탈이 했다고 뒤돌아서 본진에 갔다가 잘했다 기록하고 다시 싸우러 달려가는 것이고 본진에서 대장이나 감독관이 하나 둘 모가지를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그 동선부터가 우리로선 전혀 이해가 안 되는지라 이번 전투는 수급을 취하지 말 것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병졸들 모가지의 경우 머리를 들고 가기에는 무거웠기 때문에 코를 베어서 모가지 숫자를 증명하기도 했는데 잡병 이야기에 적혀 있기를 코를 벤다고 하는 것은 입술을 붙여서 도려내는 것으로 코만 도려내어서는 위에 수염이 붙어 있지 않기에 여자의 목인지 남자의 목인지 알 수 없다. 남자의 목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이 시작되고 히데요시가 대대적인 학살과 함께 코베기를 명령합니다. 여기서 한일 두 문헌이 세트로 소개되어야 하는데 히데요시가 말하길 사람은 양쪽 귀가 있으나 코는 하나다. 코를 잘라 수급을 대신하라. 코는 각자 한 되를 모아라. 그런 다음에야 사로잡는 걸 허가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죽이든 죽이지 않든 바로 코를 잘랐다. 그 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코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난중잡록에 적힌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귀는 두 개요, 코는 하나다는 표현은 징비록에도 나오죠. 그리고 태압의 명으로 붉은 나라를 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남녀 모두 베어 죽였는데 태압공의 거듭된 명령으로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하니 이는 어질지 못한 일로 코를 모조리 베어 건넸으니 각 부대가 취한 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조선인은 일본인을 만나자마자 손을 싹싹 빌며 코를 바치고 죽음을 면했기에 붉은 나라에서는 50년, 70년 뒤에도 코를 베인 자가 있었다. 모리 가문 계열에서 편찬한 음덕태평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런 학살의 증거는 일본으로 보내져 교토에는 귀무덤이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걸쳐 귀와 코가 베어졌다는 의견도 있고 코를 순화하기 위해 귀라고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적의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조정에 올려보냈죠. 어쨌든 히데요시가 신으로 모셔진 풍국신사 정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에서 본 귀무덤은 이런 모습이겠지만 풍국신사의 멋진 카라모는 국보인데 비해 실제 귀무덤은 이런 풍경 속에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인 풍국신사의 카라몬입니다. 카라몬 정면의 신사 토리이입니다. 토리이 건너편을 바라보면 주택가 속에 귀무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주택가 놀이터 옆에 큰 무덤이 있습니다. 반대편 풍국신사를 바라봅니다. 길 따라 내려와 풍국신사와 귀무덤을 함께 봅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어지러운 전선들과 함께 있는 귀무덤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진 속에 귀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풍국신사 옆에 교토 국립박물관이 있으니까 역사에 관심 있거나 전공을 하는 분들인가 봅니다.